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 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 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에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몬은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몬은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본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숙과 형님의 행동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숙의 존재에 대해 얘기는 들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폭풍이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연을 끊은 채 지내왔었는데, 남편과 결혼 10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굳어버린 얼굴은 시댁 집안에 또다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10년 동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생활하고 있던 저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도중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고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장윤이 너는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그 사이 이쁜 색시까지 얻은 거야? 재수씨, 앞으로 얼굴 자주 볼 텐데 너무 굳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 좀 펴요. 장윤이 네가 내 얘기 했구나?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건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희 15년 만에 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잘 좀 지내보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가족은 원래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그런 거죠. 갈 데 없어서 왔는데 내치실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갔던 적 없었다고요. 결국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온 건데 무조건 내치려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받아달라는 거야?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너는 벌써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장현이는 아직까지도 고통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 입금해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큰아들이 사업 좀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15년 만에 나타난 시숙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돈 문제로 집안 싸움이 꽤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일부를 시숙이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어지지 않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경찰들도 몇 번이나 와선 중재를 시켜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사업할 재산을 주지 않으면 자금을 줄 때까지 끝도 없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시부모님은 자식이라고 더는 경찰에 신고해서 중재받는 것도 내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부는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시숙은 시부의 조건에 수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시숙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넘어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은 2층에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시숙은 손에 들어온 재산을 가지고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숙은 자기 동생이 걱정도 안 됐는지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선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 없다며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시숙과 형님을 보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돼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숙은 과거에 안 좋았던 사고들에 대해 남편을 보며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처음 본 시숙과 형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죠.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부터 구하셔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동서, 우리 오늘 처음 얼굴 본 사이 아니야?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뒷감당은 할 수 있겠어? 형수와 형이 잘못한 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원하시는 거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시고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눌러 앉겠다고요? 저도 그날 이후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어요.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지도 않네요. 그러다 한쪽 다리마저 불구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이 사람 성격 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니? 너희들 인생길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참견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예전보다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이래서 저희가 2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형님네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그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님네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부는 방으로 들어간 형님 내외를 밖으로 부르기 위해 문이 부서질 정도로 내려치면서 화를 내셨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숙과 형님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를 만큼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도 조심하라며 걱정되는 눈빛을 보내오고 있었죠. 저는 여차하면 경찰을 부르면 된다고 했지만 형님네에는 경찰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제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부모님 댁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형님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낳아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며 가슴이 답답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숙이 방문을 열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시숙이 저희 부부 맞은편에 앉더니 정색한 얼굴로 경고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 돌아가지 그래?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걸 왜 형이 신경 쓰는 건데?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는데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형은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잖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줄 테니까 걱정 마. 나는 뭐 노인네 냄새나는 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겠어? 쓸데없이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엄마, 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편하게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숙은 싸우기 싫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친정에 있는 애들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형님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일정을 망치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시모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겠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어요. 시부도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편하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시댁으로 향하려 하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쉬지도 못하고 올까봐 걱정하셨죠. 남편은 형님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여쭤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네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연락 주겠다며 저희 부부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시부 또한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큰일이 닥치지 않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형님네가 시댁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첫날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방에서 시모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시모를 도와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모여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상당히 껄끄럽기만 했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거라곤 숟가락과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정적을 깨면서 형님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시숙은 남편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15년 동안 인연 끄는 자식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신세만 지려고 찾아왔겠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하는 얘긴데 당분간은 푹 쉬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계획했던 대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힘들게 달려왔던 만큼 일단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 생각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좀 얼굴 붉히세요. 저도 그때 당시 동생의 사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너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모두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동생에게 표출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자식이잖아요. 제발 한 번은 받아주세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냐? 매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놓고 지원해주면 잠깐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선 끈기 없는 너의 모습을 보고 지원해주고 싶었겠어?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적자에 나도 포기를 하게 된 거라고. 당연히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라지만 너는 하나를 시작해도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재산 가져가 놓고 하나밖에 없는 너 동생까지 다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었잖아. 그런데 15년이 흘렀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려면 진작에 왔어야지. 상처의 골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무슨 계획과 생각으로 내 집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결정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무리 미워도 돌아서면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한다니까. 시숙은 눈물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 눈물까지 쏟아내고 말았네요. 그런 상황 속에 부모라는 게 자식이 눈물을 보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지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피를 나눈 사이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직접적으로 형님 내외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님 내외와 조금씩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자 남편도 긴장을 풀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 형님 내외를 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는 일이 원래 워낙 바빴기 때문에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시댁에 갔었던 거였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니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시댁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어느 날 불시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를 마중 나온 형님과 시숙의 표정에서 당황한 모습이 무언가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예요. 형, 이건 너무 낭비 아니야? 기름값 엄청 나오겠어. 형도 런닝만 입고 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있잖아. 아, 우리가 좀 전에까지 밖에 있다 와서 몸이 춥다 보니 잠깐 틀어놓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그런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몸 좀 녹이신다고 온천 여행 가셨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왔으면 헛걸음하지 않았지. 이제 막 들어온 거야? 숨이 왜 이렇게 거칠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지? 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온천 가신 거였어? 그런데 형은 산에 다녀온 거야? 현관이 왜 이렇게 더러워? 형수님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어디 가셨나 봐? 여보, 나왔어. 마지막 건물까지 증여 계약서 받았어. 이제 내일 일 처리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형님, 지금 들고 있는 서류 그거 뭐예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가 시부모님 집에 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서류 하나를 들고 들어오다가 이상한 말을 뱉던 도중 저희와 마주치면서 당황했는지 급하게 서류를 몸뒤로 숨기더니 앞에 서 있는 시숙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과 저는 눈치채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냐며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시숙이 화를 내면서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길래 그때 시부모님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며 시숙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대충 짐을 챙기더니 시숙에게 준비가 다 끝났다며 먼저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시숙이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남편이 발목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차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시숙을 보며 말하자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경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차를 포기한 채 둘은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시숙은 러닝만 입은 채 형님과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발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형님 내외를 찾기 시작했죠.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11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며 제가 서둘러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조금의 단서조차 발견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에 진흙과 낙엽으로 떨어진 걸 보고 시숙에게 한마디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 시댁집 뒷산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올라가다 보니 폐옥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시부모님을 찾는 제 목소리에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뒷산 폐옥의 위치를 알려준 뒤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올라와 자물쇠를 주변의 도구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로 열었고 시부모님은 구출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폐옥 자체가 워낙 냉골집이라 꽤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셨는지 시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결국 119의 도움으로 시부모님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형님 내외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형님 내외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모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않는 틈을 타 그 사이 시부가 가진 재산들을 전부 갈취하려고 시모와 시부를 뒷산 냉골집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폐가 좋지 않아 냉골집에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시숙이 이용한 거였고 시부의 몸이 안 좋아지자 어쩔 수 없이 시숙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먹은 형님 내외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조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에 경찰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에도 잡히지 않아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경찰들도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받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니 시숙가 형님이 충격적이게도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냉동고인 줄도 모르고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하필 그 집 주인은 외출을 한 상태라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는 냉동고에서 저체온증으로 점점 몸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증여 서류를 꽉 쥐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님 내외가 세상을 떠난 뒤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시숙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분명 망했다고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말로는 사업 확장을 이번에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 방법을 찾다가 결국 15년 만에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낸 거였어요.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시부가 폐옥 냉골방에 갇히게 될 당시 시숙에게 한마디 하셨다네요. 노력 없이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 따라온다고 얘기하셨지만
시숙은 시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네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네의 장례를 치르고 15년간 운영했던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님네가 남기고 떠난 많은 재산은 저희 가족에게 오게 되었지만 불로소득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형님네에는 냉동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보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어서 더 큰 불행은 펼쳐지지 않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남편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를 하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로 시모와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모와 따로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지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야 하는 건데요. 이럴 거면서 이 사람과의 결혼은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하나 때문에 왜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 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조율점을 찾으면 되는데 엄마는 무조건 전부 다 싫다고만 하시면 그냥 인연 끊겠다는 말로밖엔 안 들려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제가 엄마와 등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와서 그런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겠니? 쟤보다 잘난 며느리감이 내 주위에 널리고 널렸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게 땅을 칠 일이다. 능력 좋고 잘난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이라 요즘 지인들 만나면 며느리 얘기할까봐 창피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니까. 사돈분들이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으니 며느리도 코줄밖에 안 나온 거지. 뭘 배우며 자라왔겠어? 아들, 너만 좋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그걸로는 만족을 못할 것 같구나. 엄마는 망점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시모가 처음에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았지만 남편을 저에게 보낸 이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던 거였어요. 저도 많이 서운했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하는 건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문제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인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엄마가 제가 봤을 때 더 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더 못하다고? 예, 네가 말해봐라. 지금 누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니? 우리 집안은 대학도 나왔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몸인데 너는 그냥 들어본 적 없는 쥐콩만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한참 손해보는 장사인 거 너도 인정하지? 저희 집안이 어머님 집안보다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안 문제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생활하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남의 가정을 어머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가방끈 짧으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까지 가볍게 살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그동안 봤었는데 저희 집안을 왜 어머님이 함부로 기준을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머님은 대학 나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럼 대학 나온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학을 나오신 이유가 결혼하시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까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위기인 것 같으신데요.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이 말고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좋게 지내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하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와 대학 시절 때 만나 결혼하겠다고 시모가 고집을 부려서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부는 등이 휘도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시모는 바로 임신이 되셨는지 이른 육아를 하셔야만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으시다고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타이틀 하나 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막말을 하신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갔고 밀린 집안일 같은 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모에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고, 시모는 오히려 그것밖에 못하냐며 가방끈이 짧아서 머리 회전이 안 된다며 일을 융통성 있게 못한다고 상처내는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시모는 항상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정도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으니 저도 처음에는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도 있는데 저는 평생 우울한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나와서 많이 힘들었는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시모는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길 원하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길 원했지만 시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셔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그동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에 후회를 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따로 뵙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너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잘 지내고 싶다며. 그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이랑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다. 이놈이 엄마 전화를 안 받고 너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동안 키워준 보답을 이런 식으로 갚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 나랑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래 서로 알아가려면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야.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희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함께 지낸다는 건 훨씬 더 마찰이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거지. 나한테 이쁨을 받고 싶다며.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차피 너만 결정하면 내 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게 뻔해서 둘이 대화하고 결정하려는 건데 지금 내 생각을 거절하는 거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연락 주도록 해라.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앞으로 제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별거 있니? 집안 살림하고 때 되면 밥 차리고 필요한 거 얘기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런지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살겠다고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집안 살림 까딱 안 하고
앞으로 편하게 좀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네가 내 아들이랑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님 댁에서 가정부로 평생 지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할 말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아니? 이번 달 내로 당장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면 머리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아? 좋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눈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바로 들어와서 어머님 수발 들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서 인생이 살만 난다 하더라. 나도 그런 것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는 건데 내 말을 무시하니? 나는 너 의견을 들으려고 단둘이 만난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힘들게 키운 아들 데려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는 할 말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한평생 시모의 수발을 들어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한기로 흘려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정해준 기준이 가까워 왔고 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는 순간까지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오늘 시댁으로 오냐는 말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단둘이 대화할 때 저에게 기간을 주셨던 날짜였고 그제서야 시모의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순식간에 목소리 톤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셨네요. 너무 흥분을 하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거실 한가운데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네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까지 짐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지? 어쩐지 내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니.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시애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오늘 내 아들이랑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랑 사느니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제발 진정하세요.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급하게 달려오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 당장 이혼해라. 나는 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싫다. 지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으면 너희 둘 다 오늘 짐 싸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돼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엄마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은 오히려 저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당장 결정해. 쟤야 엄마야? 오늘 내가 끝장을 보고 만다. 빨리 선택해. 너를 지금까지 평생 키워준 엄마를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가 일을 저지르게 하지 마라.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편은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남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셨고 시모는 저를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당장 짐을 싸라며 명령을 하셨어요. 흥분된 시모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대충 짐을 챙긴 뒤에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시모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지금 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 몸을 살피며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봐오던 자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며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길 원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많이 기력을 쏟았는지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운 상태로 밤을 새우고 말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동이 트고 시모가 저희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셨어요.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알아서 차리라며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고 전날의 기억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남편도 잠 한숨 못 자고 거실로 나와 주방에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을 거실로 불렀고 주방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아침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남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한 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앞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노려보시길래 시모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몰아가셔서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남아있을 때 또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된 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불안해서 출근을 못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어제는 얘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그런 거지? 평소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나도 참다가 폭발한 거야. 얘, 오늘 꽤 할 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나랑 작은 방에서 옷 좀 정리하자. 혼자서는 빨래가 감당이 안 되거든. 묵은 이불들도 전부 다 빨아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청소도 해야 하니까 아침 든든하게 먹거라. 한동안 정신 없을 거다. 시모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오겠다며 서둘러 출근을 했고, 저는 아침상을 정리한 뒤 설거지를 끝내고 시모가 들어간 작은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에게 달려드는 손이 무방비 상태였던 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남편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던 시모가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전날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걸려있던 옷들과 이불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빨래를 오전까지 전부 다 끝내라면서 점심 식사 시간까지 정해 두셨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시길래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이런 생활이 하기 싫으면 남편과 당장 이혼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능력 좋은 여자와 이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믿고 일단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자 생각하고 계시던 방향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저를 건드렸네요. 결국 참고 또 참던 저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앞뒤 좌우로 흔들며 평생 이렇게 살아갈 줄 알라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오늘 월차 쓰고 차를 돌렸는데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내가 시키는 거에 토를 달아서 교육 좀 시키고 있던 중이었지. 월차 쓸 생각이었으면 미리 엄마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오늘 쭉 집에 있는 거니? 얘, 너는 뭘 그리 멀뚱히 쳐다보는 거야? 빨리 일 끝내지 못해? 엄마, 오늘 저랑 함께 갈 데가 있어요. 당신도 그만하고 옷 챙겨 입어. 제가 벌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가면 돼요. 어디 좋은데 예약이라도 해놓은 거야? 집안일도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지. 우리 둘이 가면 안 되니? 시모는 제가 집안 살림을 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말에 따랐고 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길이길래 유심히 살펴보던 도중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차에서 내려주었고 남편은 간단한 검사만 진행할 거라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시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대형 병원 입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저희를 발견하고 누군가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병원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엄마의 직급을 부르며 서둘러 시모를 병실로 안내해 주길 부탁하고 있었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여기로 데려가는 건데? 사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지금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사돈, 여기서 계속 난리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일단 입원이 필요한지 검사를 진행할 거니까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뭐야, 사돈도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며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아들,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런 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에서 치료 받으시고 괜찮아지신다면 그때 저희와 다시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네가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 검은 속내는 나만 알 수 있다고. 뱀 같은 여에 놀아나지 마라. 서둘러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장모님, 죄송해요. 다른 정신병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옆에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셨는데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모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며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벌벌 기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하시고 계시는 대형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뒤 입원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중졸이셨지만 뒤늦게 검정고시로 고등 졸업장을 따시고 최근에 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셔서 정신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의 계획은 저도 알지 못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복합적인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치료가 목적이라 입원이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알게 된 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로는 시모의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해 꽤 장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한테까지 해를 입히려 해서 담당 조무사까지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은 터라 저희 가족 모두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모두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